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국이셔서 강연을 맡은 문화인류학자 이희수입니다. 저는 한양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고 성공회대학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40년 동안 중동 이슬람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현장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우리는 서구 중심의 자료와 시각을 통해서 들어왔던 중동 아랍 이슬람권의 문제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보다 글로벌 문화를 전략적이고 또 균형 감각 있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알고 있는 사실조차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현재 세계 이슬람 인구는 19억 명을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원과 월스트리트 금융을 움직이는 자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문화권을, 이 고객과 시장을 얄팍한 편견과 오류 속에 내버려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이슬람 전체 세계를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동 아프리카,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25개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랍 국가입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들어보셨던 두바이이고,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나라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약 4,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22개 노란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통할까요? 완벽하게 소통됩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수천 킬로 서로 떨어져서 고립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불편 없이 서로 말이 통할까요? 그 언어를 통일해주는 첫 번째 요소가 꾸란입니다. 꾸란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오는 표준 아랍어 텍스트입니다. 하루 5번 예배 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5번 예배를 보고 코란을 외우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3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UN 6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언어를 통해지는 또 다른 요소는 여러분 들어보셨던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도 다 잡히는 글로벌 영어 아랍어 위성 채널입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사하라 사막에 TV가 보급되어 있나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터지나요? 우리가 고정관념 깨기를 몇 개 해볼까요? 아랍 사람 더 이상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3, 40년 전의 전근대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95% 이상이 부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5%에 해당되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스스로 도시 문명을 포기하고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협력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 고3 수능생 제2외국어 선택 1번 최근 5년간
아랍어라는 것도 놀랍죠. 물론 대학에 잘 가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으로 아랍어를 배우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구촌 4분의 1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이 중동에서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세 나라 있습니다. 이란, 터키, 이스라엘 각각 자국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족적으로는 인도 유러피안이고 또 코카사스계 백인입니다. 영어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 만나서 당신 아랍이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아랍이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아랍도 이란 좋아할까요? 아랍 사람들도 이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이슬람인데 이렇게 서로 미워할 수 있을까? 1960년, 70년대 한때 아랍 민족주의나 이슬람주의가 트렌드처럼 기승을 부리던 때 있었습니다. 그것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중동은 이슬람의 종교적 연대나 어떤 왕정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첫째 개별 국가 이익과 부족 가치가 훨씬 상위의 개념입니다. 어떤 나라도 국가 이익을 해치면서 종교적 이해관계에 탐닉하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셔야 중동을 읽어내는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터키는 터키 말 따로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어니까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 국민이 1등 국민 대접받는 유일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자국말이 있죠. 그래서 중동은 22개 아랍 국가와 이란, 터키, 이스라엘 2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니까 한결같이 이 초승달과 별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슬람에서 초승달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슬람의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슬람의 첫 계시를 받았을 때가 바로 초승달이 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족들이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서 또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밤에 이동해 갈 때 이 초승달과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니까 이 별과 달은 생명의 상징이고 어떤 희망의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희망과 미래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이슈로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중동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이제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현재 셰일 가스나 원유가 상용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가끔은 국제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치지도 않고 중동 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모든 이제 혼란의 가운데 미국이 있었죠. 왜? 석유라고는 절대 국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동 석유가 필요 없는 미국은 대중동 정책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중동을 떠납니다. 이걸 탈중동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이라크 국민 80%가 반미로 돌아섰고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시리아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고 독재자 아사드 정권은 펄펄 살아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예멘 내전에서도 미국이 발을 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미국 행정부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은 빠지겠다. 물론 미군이 빠지면 그 다음 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중요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을 떠나는 이유는 석유에 대한 의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확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빠지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꿀까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호시탐탐 그 공백을 메고 갈 겁니다. 근데 현재 세계 제2의 에너지 생산국이 러시아고 제3의 에너지 생산국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지금 중국이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공백을 러시아와 중동의 에너지 패권 국가가 결합한다면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도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빠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익을 창출하는 안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24개의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놀라운 정책 변화가 미국과 관계가 좋은 아랍 산유국들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군사적 동맹 체제를 만들어 놓고 미국은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식으로 중동에서 이익을 유지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과 이제 모로코, 수단 이런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전격적인 외교 관계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쿠웨이트와 오만,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스라엘과 수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하게 됨으로써 중동은 완전히 달라온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또 새로운 이합 집산의 중동 권력 지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이 협력축이고 반대축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디 측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줄을 섰고 반대축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 터키와 카타르가 이제 중도 국가를 견인하면서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같은 국가들이 자기 국가 이익의 향방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냉전 구도는 불변의 구도였지만 이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중동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슬람 문화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 볼까 합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세계에서는 동로마 제국, 흔히 비잔틴 제국이라기도 하죠. 이 동로마 제국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300년 가까운 소모 전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소모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쟁, 100년 전쟁, 뭐 장미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유럽에서 가문끼리의 전쟁, 또 신교와 구교끼리의 종교 전쟁, 일종의 지역 전쟁, 골목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양 강대국이었던 동로마 제국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300년 전쟁했다면 그 피지배 민족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년간 약탈 경제,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해 왔겠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습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두 슈퍼파워가 싸우는 사각지대 남쪽의 메카에서 무하마드라는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무기로 삼고 강력한 군사 호위를 받으면서 북상합니다. 사막에는 장사 해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의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의 전쟁다운 전쟁도 못하고 동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이 이슬람의 수중에 놓입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던 다마스커스가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최초의 아랍 왕조의 수도가 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 비잔틴 문화를 고스란히 이슬람 세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세 차례 치열한 전쟁 끝에 멸망시킵니다. 650년경에. 그래서 5,000년간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이 거대한 문명의 컨텐츠를 이슬람 세계가 끌어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오리엔트 문명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영광로에 끌어들인 최초의 종합 문명 용광로를 가동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성공 요인입니다. 이제 두 슈퍼파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슬람 정치 세력의 범접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속력으로 낙타 달려서 깃발 꽂은 게 다 자기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만에 프랑스 파리 앞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탈라스까지 세 대륙에 걸친 대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5호 16국 시대입니다. 남북조가 수많은 나라로 서로 나뉘어서 전쟁하고 갈등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 시기였고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되기 직전까지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힘들고 이게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시기에 이슬람이 이제 등장해서 급속히 팽창해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 이슬람 정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은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혁명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마음 놓고 경작해 먹어라. 그 대신 카라지라고는 약 30%의 토지세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 300년 동안은 보이는 대로 빼앗기고 아무리 숨겨놓아도 약탈당하는 이 전쟁 경제를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일정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사유재산을 갖고 자기 재산을 이제 이용한다는 것은 인류가 300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입니다. 이거는 혁명적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 요인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 10%의 인두세, 주민세를 추가로 면제해 줬습니다. 개종할까요, 안 할까요? 대종 개량이 일어납니다. 인류 5,000년 역사상 어떤 경우에라도 이 종교적 가치나 형이사학적 개념, 삶의 질, 인권, 민주 이런 평등의 그 가치가 생존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서 비로소 신앙과 이념적, 사상적 또 다른 삶의 가치가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이슬람이 성공할 수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확고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개종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전 300년 동안에도 그 엄청난 수탈 경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훨씬 가벼운 조건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 신앙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었겠죠. 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역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아랍 크리스찬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800만,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터키 쪽에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들도 한때 이스라엘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대 개토 공동체를 개토라고 그러죠. 이게 중동 전역에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로 건너갔지만 지금도 상권과 경제계과 언론계를 중동 전역에서 장악하는 유대 커뮤니티가 지금 중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슬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공 콘텐츠의 중요한 요소다. 나머지 이슬람 성공한 요소는 그래도 우리가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무하마드라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언급하지 않고 이슬람의 성공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하마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나요? 우리가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성경이나 불경을 다 교양으로 읽고 또 요즘 뭐 유교인 공자의 논어나 맹자 공부도 맹렬하잖아요. 심지어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까지도 읽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믿고 따르는 또 최대 종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자 바로 후계자 논쟁에 휩싸입니다. 아랍은 철저한 북의 중심 가부장적 사회였죠. 근데 무함마드께서 돌아가실 때 파티마라고 하는 딸 하나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유일한 직계 혈통이 바로 자기 사촌 남동생 알리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북의 혈통입니다. 이걸 자기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를 존경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후계자는 당연히 직계 북의 혈통이고 사위인 알리가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후계자가 못 됩니다. 당시 아랍 부족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원 합의제로 무함마드의 절친이었던 아부바커르, 우마르, 우스만이 차례로 후계자가 됩니다. 이 후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 그럽니다. 칼리프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초월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을 이걸 칼리프라 그럽니다. 근데 알리가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656년에 네 번째 겨우 칼리파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5년도 채 안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무참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아니 유일한 직계 혈통이 네 번째 후계자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이렇게 잔혹하게 죽여? 너희들하고는 한 하늘에서 같은 종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메카를 떠나서 카르발라,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게 시아파가 됩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시아파는 메카에서 떨어져 나간 무리라는 뜻입니다. 메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고 주류야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게 이제 순위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순위파나 시아파는 종교 논쟁으로 떨어져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죽고 죽이는 원한, 갈등,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 시아를 종파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6세기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덩치가 크니까 지금 이란이 시아파의 정주국이고 메카와 메디나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우디가 이제 순니파의 종주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갈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오히려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이란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같은 이슬람이지만 순니 시아라는 것은 종파보다도 이 역사적 갈등과 복수 원한 관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우디나 이란의 화합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또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